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익어가는 가을, 이혜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이혜인 수녀의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모든 게 익어가고 있죠. 열매도 익어가고 곡식도 익어가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자연의 이치대로라면 이 가을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고 계신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부터 올 한 해 한국 문학계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문학상 수상작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1 동인문학상 수상작을 소개할 텐데요. 올해의 수상은 편혜영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편혜영 작가는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이슬털기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미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작품으로는 소설집 아오이 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장편소설로 재와 빨강이 있죠. 작품 소개한 후에 편혜영 작가 전화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편혜영 작가의 저녁의 구애 함께 하시죠. 저녁의 구애 편혜영. 화환을 주문한 사람은 김의 친구였다. 김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친구는 목소리만으로 김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만큼 부주의한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병상에 누운 사람의 용태를 설명했다. 안부를 묻거나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김은 한참 듣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오래전 친구라는 것을, 병상에 누운 사람이 그와 친교가 유지되던 시절 자주 찾아뵙던 어른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그 어른이 얼마나 널 생각했는지 기억하지? 그랬나? 그런데 그 어른 연세로 보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게 더 놀랄 일인데. 이 말은 하지 말자. 그랬다가 이 친구한테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는 핀잔을 듣겠지? 그런 핀잔은 듣고 싶지 않아. 그동안 간신히 인공장치로 숨을 쉬고 계셨거든. 그랬구나. 의사가
오후를 넘기기 힘들다 그랬어. 의사가 오늘 오후를 넘기기 어렵다 그랬다고. 뭐야? 내가 무슨 말인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네.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문병이나 문상을 위해 병원의 위치를 물어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슬픔에 복받친 위로나 회한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야 하는 건가? 야, 왜 아무 말이 없어? 화환이나 하나 부탁해. 그래, 알았어. 화환을 부탁한다는 건 역시 비용을 치르지 않겠다는 말일까? 그래, 화환 하나 정도는 그냥 해주자. 아무리 남이나 다름없어진 사이라고 해도 죽어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흥정하는 건 박정한 일이니까. 친구는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고 장례식장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있었다. 순전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빈소가 왜 그 도시에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관두었다. 10년도 더 지나 이루어진 통화에서 김이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은 이것뿐이었다. 이 친구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그와는 얼마간 같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지만 그게 다였다. 재직하는 동안 단체 사진을 찍었다면 멀찍이 떨어져 찍었을 것이고 인화된 사진에서 서로의 얼굴을 찾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사이였다. 화환 네가 가지고 올 거지? 응, 그게... 에이, 그나저나 이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연락? 글쎄, 그 시절에 알던 사람들하고는 연락이 다 끊겨... 관둬. 연락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병실 돌아가 봐야 돼. 이 친구,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사도 없네. 이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건 이 친구 탓일까? 아니면 내 잘못일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더라? 시간을 들여 오래전 일을 곱씹은 끝에 친구가 보낸 서신이 떠올랐다. 부장님, 이거... 이 뭔가 사직서? 자네? 뭐야? 당신 사직서 내는 거야? 어머, 우리 회사 법정관리 들어간 거 알고 사직서 내나봐요? 회사 살려보겠다고 다들 자진해서 월급도 깎고 그러는데 혼자 사시겠다. 애들 그러나 그 자네 뜻이 그렇다면 사직서 처리하겠네. 예, 부장님. 죄송합니다. 갈 땐 정했고? 예, 그게 누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추천해서... 아이고, 그래. 자기 살 자리는 다 마련했다 이거지? 김을 추천한 이가 병상에 누운 어른이었다. 그 일로 친구는 김을 비난했다. 동료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며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였으나 소문을 전한 이와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잖아.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타당하지 못해.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만약 그 어른이 저 친구를 추천했다면 그 역시 망설이지 않고 이직을 택했을 거야. 친구는 김의 아랑곳 않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친구는 이전 회사에서의 김의 몇몇 과오를 공개하는 서신을 김이 이직할 회사에 보냈다. 그 일은 김이 한동안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우정이라는 건
애정의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한테 헌신적이거나 이익이 될 때만 유효한 감정이야. 그러나 모든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과정이 그렇듯 과거에 어떤 일이 미친 결과나 상처는 아무런 파동 없이 떠올랐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에 대한 서글픔과 뻔한 회한만 남았다. 장례식장 이름과 위치. 가만. 내 대신 화환을 배달하고 부조금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어른 연세로 보면 당장 상을 치른다고 해도 호상이라 여길 만한 연세임이 분명한데, 게다가 그 친구가 말했잖아. 오랜 혼수 상태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서둘러 출발한다고 해도 병원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자 애틋하고 애잔한 마음이 일었지만 죽어가는 이를 대할 때 누구나 드는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김은 이직 후 사례를 표하고자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사서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곤 했다. 어느 해 추석에 사과 한 상자와 설에 말린 표고버섯 한 바구니, 다음해 설에 특산품 배 한 상자와 추석에 한라봉 한 상자 같은 것으로, 그리고 비용을 못 받을 게 분명한 근조 화환으로. 무엇보다 아무리 크게 신세를 졌다 해도 이미 잊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장례식 갈 때 입을 옷?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을 거야? 나 같으면 10년도 더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는 부고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가줄 사람은 못 구했지? 다들 바쁘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약속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루지 못할 업무가 있대요. 원래 그런 거야. 누가 돌아가셨다 그랬지? 옛날에 알았던 어른이요. 누가 됐든 부고는 원래 크게 알려야 돼. 죽은 줄도 모르고 안부를 묻는 짓은 못하도록 말이야. 그것처럼 바보 같은 거 없어. 무슨... 작년에 30년 지기였던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어. 3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이면 이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인 거야? 우리 중에서 제일 건강한 친구였는데 그만 가더라고. 근데 부고를 못 들은 녀석들은 아직도 그 친구 안부를 물어. 죽었다고 대답을 할 적마다 그 녀석 죽은 게 실감이 나. 여긴데. 야, 그때 입었던 옷이야. 아, 예. 이 아저씨 머리는 하얀데 나이는 생각보다 어리잖아. 한번 입어봐. 아, 예. 옷이 좀 크다. 낡기도 했고 말이야. 괜찮아요. 이런 옷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하긴 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봐서 소매 2번 접으면 되겠다. 아, 예. 제 키가 좀 작아서. 길게 내려온 소매가 손등을 완전히 덮었다. 김은 성인 남성 평균 신장보다 15cm 정도가 작았다. 김이 기억하기로는 14살 이후 키가 자라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 키가 크지 않은 건 그때의 충격 때문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성인이 된 후 어깨 통증을 견디지 못해 한의원에 갔다가 벽에 걸린 성장 가능 최대 신장 예측법을 본 적이 있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장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의 키가 얼마나 클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클 수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지금보다는 4cm 더 크게 나왔네요. 고작 4cm요? 어머, 4cm가 어딘데요?
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주 소년 시절 갑작스레 아버지가 죽은 것과 그로 인해 어머니가 인근 공장의 3교대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 부모로부터 방치된 소년이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남아도는 시간을 어쩌지 못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죽음이 삶의 연소된 고리들을 마음대로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왔다. 그 때문에 유일한 유산으로 작은 키를 물려준 데다 죽음으로 가족을 방기한 아버지에게 가책없이 비난을 퍼부어 왔는데 그 모두가 오해라는 걸 깨달아서였다. 출발을 위해 막 시동을 걸고 나서 김은 여자와의 저녁 약속을 떠올렸다. 약속 시간을 1~2시간 뒤로 미룬다고 해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2번이나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미안해요. 내가 바빠서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저 말투. 애써 서운함을 감춘 여자의 말투가 오히려 더 싫어. 점심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냥 밥 먹었죠. 휴일에는 뭐 할 거예요? 어제는 어떤 여자가 백화점 고객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냥 한눈에 봐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저기... 옷도 막 치렁치렁 입고 머리도 막... 화분 좀 보러 왔는데요. 손님 왔어요. 끊어요. 어떤 화분 보여드릴까요? 며칠 뒤 여자는 여러 번 망설였음이 분명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서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안부를 물었고 김의 무뚝뚝한 응대에 당황하여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싱겁고 일상적인 말만 내뱉었다. 손님이 왔으니 이만 끊자고 하면 말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매번 김이 먼저 전화를 끊는 데서 오는 서운함이 뒤섞인 말투로 서둘러 인사를 하곤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바쁘거나 한가한 와중에 불쑥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 사람이 어울린 자리에서 줄곧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여자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진지한 말을 내뱉어 비웃음을 사곤 했다. 이미 지나간 말에 대해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했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면 애당초 답할 생각 같은 건 없었다는 듯 정색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여자를 볼 때면 김은 처음에는 조마조마해하다가 이내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그것은 그가 작은 키를 의식하여 어색해지거나 자신이 없어질 때 자주 하는 행동이었다. 출발은 순조로웠으나 남쪽으로 120km 정도 내려왔을 때 정체 구간을 만났다. 마라톤 대회로 일정 시간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통제가 풀려 다시 남쪽으로 얼마간 내려갔을 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화환을 주문한 친구의 번호인가? 그래, 그 어른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화환이 도착하지 않아서 텅 빈 영안실이 못마땅해졌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독촉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어. 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품 독촉은 흔한 일이었다. 고객들은 늘 받아야 할 것이 너무 늦게 도착한다고 투덜거렸다. 톨게이트를 지나자 허공 중에 불쑥 장례식장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나타났다. 약속 시간에 늦기는 했지만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시간이지 뭐. 그리고
문성객은 밤이 다 돼서야 몰려올 것이고 화환이라는 거는 도착 순서보다 발송인이 중요한 법이니까.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곡선도로에 막 접어들 무렵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려다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해 자칫 가드레일을 들이박을 뻔했다. 요란한 소리로 타이어를 끌다가 간신히 갓길에 차를 멈출 수 있었다. 김의 놀란 마음을 부추기듯 전화가 계속 울어댔다. 화환을 주문한 친구였다. 여보세요? 어디야? 다 왔어. 장례식장이야? 그럼 우선 병원 쪽으로 와. 아니, 왜? 장례식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직 안 돌아가셨어. 응? 아직 살아 계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아. 되묻고 나서야 김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도 실수가 될 게 분명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경박하게 입을 놀리느니 그저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었다. 뭐? 아직 죽지 않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됐고. 올해는 못 버티실 거야. 병원에서 나랑 같이 임종을 기다리지 뭐. 알았어. 김은 병원으로 가는 대신 시가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네,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아이, 예. 시장기는 없었지만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우동집으로 갔다. 병원으로는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누군가 죽어가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피와 뒤엉킨 출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그에게 탄생은 지나간 일이었고 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장례식이 시작되면 배달원처럼 빈소에 화환만 내려두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도시로 돌아가면 체면과 의무감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해야만 했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지 겨우 40여 분이 지나 있었다. 아줌마, 저희 김밥도 하나 주세요. 40분 동안 그 어른이 죽기를 기다리다니. 시간은 드문드문 이어지는 어른의 숨처럼 더디게 흘렀다. 김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린 40여 분에 대해 생각했다. 40여 분간 생이 더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죽음이 지연될수록 희박해지는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식당의 유리문 밖을 보았다. 천천히 우동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겨우 58분이 지나 있었다. 김은 장례식장의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입관하듯 선에 맞추어 차를 댔다. 운전석에 앉은 채 눈을 붙이려다 짐칸이 텅 비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어두컴컴한 짐칸 안에서 화환이 옅은 국화 냄새를 풍기며 낫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은 짐칸으로 들어가 조화 옆에 누웠다. 등을 타고 찬 기운이 전해졌다. 어두운 곳에서 차고 딱딱한 곳에 누워있자니 염을 기다리는 시신이 된 기분이었다. 이대로 어른의 삶이 계속된다면 오늘 밤 약속은
아예 지킬 수 없을 거야. 김에게 어른의 죽음은 비통하고 엄숙한 세계를 떠나 정체되고 지연되는 시간의 문제로 남았다. 김은 망설이다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오늘 저녁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예. 알았어요. 이 여자는 왜 무슨 일이냐고 묻기 전에 알았다고 할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화원 있는 데서 한 40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먼 곳까지 갔어요? 예, 여기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요. 그럼 언제 일이 끝나는데요?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여보세요? 저 듣고 있어요. 뭐야? 왜 말을 안 해?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서 마음이 상했나? 왜 나는 매번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나 모르겠어. 일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그 여자 말이에요. 백화점 고객 상담실 찾아왔다는. 그냥 봐도 단정치 못해 보였는데 정말 몇 번이나 입은 속옷을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또.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그 친구가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입던 속옷은 환불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여자는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김은 여자의 낮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여자가 있어서 많은 순간을 견뎌왔지만 문득 앞으로는 여자가 있는 순간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얘기 안 듣고 있군요. 돌아가면은 당신 집으로 찾아갈게요. 어머, 정말요? 몇 시쯤이요? 누군가 죽고 나서 4시간 후에. 네? 여자는 김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대답을 농담이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전화를 끊고 김은 장례식장으로 올라갔다. 1층에 있는 빈소의 대리석 재단에 영정사진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4개 층에 있는 13곳의 빈소는 모두 텅 비어있었다. 상주도 조문객도 없고 과일이나 꽃, 향이 없이 재단 위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은 난데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이 예전에 알던 어른은 아니었다. 어둠이 어른의 숨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김은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어둠의 음영 속으로 황량함을 감추고 있는 농토를 바라봤다. 저기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장례식장이 텅 비어있으니까 이 사내 역시 순전히 의무감만으로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아닐까? 나처럼? 이거 뭔 유니폼이 또 더러워졌네. 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낮에도 일을 하고 오느라고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줘서 육개장을 먹었거든요. 육개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에요. 예. 상주업체 직원이구나.
아까 주차장에서 장의사 차량을 본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 오셨어요? 화원에서 왔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아니, 저도 그런데 혹시 같은 분일까요? 장례식장에서 한참 떨어진 국도변에 닿을 때까지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상조회사 직원과 함께 누군가 죽지 않는 상황을 계속 투덜거리게 될까봐 산책삼아 나선 게 길어졌다. 김은 국도변에 서서 장례식장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 불을 밝힌 커다란 간판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아직도 안 죽은 모양이네. 내가 무슨 부정한 생각을... 친구인가? 여자다. 여보세요? 저기 아직 안 끝나셨어요? 여자였다. 안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초조해졌다. 그 초조함 때문에 김은 자신이 여자로부터 떠나왔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 여자와의 통화는 더 드물어질 것이고 간혹 이어지는 만남은 지루할 것이고 말투는 무뚝뚝해질 것이며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럴수록 여자는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한 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서운함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울컥하여 화를 내고 얼마 후에는 화낸 것을 사과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간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마음을 되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김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 모든 일을 되풀이할 정도로 김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허탈해질 것이다. 김으로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쩌면 그때 비로소 여자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다. 김은 냉담했던 말투를 풀었다. 내 말 듣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냐고요. 당신이 재촉하면 난 어른이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해야만 돼요.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가 웃자 김은 다시 조급해졌다. 여자가 언제까지고 그의 진심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도 웃고 있는 여자에게 문득 여기까지. 네? 뭐가요? 농담은 여기까지라고 대답할까? 어두운 벌판의 유일한 빛이라고는 장례식장 간판뿐인 곳에서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 생각은 어쩌면 즉흥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남쪽으로 4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오고 또 기다리느라 피곤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방금 여기까지 그러신 거죠? 뭐가 여기까지예요? 우리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요. 저기 팀장님이 찾아서 가봐야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빨리 돌아가시길 빌게요. 전화는 끊어졌다. 홀가분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국도는 이미 어둠에 용해되어 끝을 감추고 있었다. 김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뭐지? 뭐야? 자꾸 흰 점? 운동복? 가슴과 등에 숫자가 적힌 번호판을 단 마라토너잖아. 그가 길을 지나갈 때 후후하하 하고 코와 입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안정적인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김은 어둠의 모습을 감춘 국도 속으로 마라토너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는 흔들리는 흰 점이 되어 차츰 작아져 가다가 끝내 숨듯이 모습을 감췄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응? 김이 자리에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이 모는 것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었다. 바람소리나 바퀴소리, 짐칸에 넣어둔 물건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은 것은 없었다. 잘못 들었지 싶었으나 트럭이 곁을 스쳐갈 때 다시 한번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곡선 도로를 무리하게 돌던 트럭이 김의 시선에 놀란 듯 갑자기 사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노면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트럭은 순식간에 가드레일에 부딪혀 옆으로 기울어졌고 놀란 김이 짧은 감탄사를 내뱉기도 전에 불길이 치솟더니 이내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이 이미 그를 삼킨 것인지 그 전에 용케 빠져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트럭을 삼킨 불꽃이 순식간에 밤의 국도를 밝혔다. 김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 병원의 응급센터에 거는 대신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화기를 통해 여자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면서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김은 여자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 여자와 호흡을 맞추려면 조금 서둘러 숨을 뱉어야 했다. 몇 번의 시도에도 숨의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김은 불쑥 사랑해요.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떤 대꾸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오로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당신을 봐왔어요. 당신하고 처음으로 우연히 팔꿈치가 스쳤을 때 그때 내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 손 처음 잡았을 때 기억나요? 난 좀 불안했어요. 예, 맞아요. 불안했어요. 당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얘기를 하는 동안 김은 여자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말은 모두 어디서 읽거나 누구에게 들은 얘기 같았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보해서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는 말이었다. 반면에 그래서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순전히 김이 검은 밤의 국도변에 홀로 서 있으며 근처에 빛을 내는 것이라고는 장례식장의 간판과 불타는 트럭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만약 그가 사는 도시였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여자에게 여전히 무뚝뚝하게 굴었을 것이고 간혹 친절하게 굴고 나서는 여자가 오해할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 평이한 질문으로는 자신의 고백이 여자를 기쁘게 했는지, 들뜨게 했는지, 못마땅하게 했는지, 화가 나게 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김은 여자에게 그 말을 하는 내내 자신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 느낌 때문에 고백의 일부가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심과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는 두려움이 점지해준 고백 때문에 곧 부끄러워질 것이며 어떤 말도 돌아갈 수 없어 화가 날 것이고 그 말이 불러온 상황과 감정을 얼버무리려고 애를 쓸 것이며 그럼에도 당시 마음에 인 감정의 윤곽이 무엇인지 헤아릴 것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저기 그 생각에 김은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여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지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트럭은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은 땅에 박힌 듯 멈춰서서 조등처럼 환히 빛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2011) 동인문학상 수상작 저녁의 구애 함께 하셨습니다. 편혜영 작가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동인문학상 수상 정말 축하드려요.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스튜디오로 가지 못했지만 전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그래요. 전 참 아쉽습니다. 직접 뵙고 네. 싶었는데요. 예. 저녁의 구애에 함께 했는데 진짜 이런 기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썩 유쾌하지는 않고 왠지 모르지만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분명히 작가의 의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소설을 쓰는 동안에 그 주인공 사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어떤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 소설 속에서는 두려움이 점지해준 고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몰려서 고백을 하는 사내가 좀 애틋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독자분들도 이런 주인공 사내에게 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그런 애틋한 마음을 조금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썼는데요. 아마 이 사내가 처한 처지가 좀 썩 유쾌하진 않아서 읽고 나시면 이렇게 머리가 찡한 그런 기분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일면 이해가 되면서도 일면 한숨도 나오고 애틋하기도 네.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작가께서는 이 작품 저녁의 구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예, 이 주인공 사내는 화환을 배달하면서 누군가 죽기만을 바랄 수도 없고 죽지 않기를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아마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한 어떤 이 사내의 우유부단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애잔함이나 슬픔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요. 저녁의 구애 이 작품에서 보면서요.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끝부분에 이제 혼자 어둠 속을 달리는 마라토너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나는 트럭이 나와요. 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좀 심통맞은 구석이 있어서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잘 해명이 안 되는 몇 가지 것들을 끼워 넣길 좋아하는데 아마 이 소설에서는 그 휘파람 부는 운전사가 모는 트럭이나 그런 마라토너가
그렇게 제가 심통부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휘파람 소리가 나는 트럭은 주인공 사내가 모는 것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에요. 네. 근데 그 트럭이 불시에 사고를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 사내가 그 내내 죽음이 떠도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가 처음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유사 체험하는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트럭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라토너 같은 경우엔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는데요. 밤새 그 긴 길을 달려온 어떤 사내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한 마라토너가 조금 뒤쳐져서 그 천천히 뛰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시든지 환상으로 보시든지 독자 여러분이 좀 상상하시는 대로 보셔도 좋은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심통부린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혀 뜬금없다는 느낌보다는요. 네. 그 작품을 이렇게 함께 하다가 마라토너가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낯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힘겹다. 그치 힘겹지. 저렇게 계속 달리지. 막 이런 뭔가 이렇게 함께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의 구애를 포함해서 이번에 동인문학상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평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편혜영 작가의 작품은 초기에 그 지독함이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다. 읽고 나면 불유쾌함이 지배하지만 이 역시 소설이 가지는 힘이자 매력이다. 그래요. 편혜영 작가께서는 소설의 매력이자 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소설이 너무 좋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경우인데요. 에세이나 사회과학적인 글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굉장히 전공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설은 다른 글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더딘 장르 같아요. 그 인간이나 인생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경우엔 유쾌한 해답을 찾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답을 찾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엔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좀 불유쾌한이라고 심사위원 분들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방식의 물음을 던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다음 작품도 그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인문학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녁의 구애 편혜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편혜영 작가의 저녁의 구애 함께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정영민,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